네, 정의당의 주간 정치 이슈, 네, 2019년 첫 방송입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PD고요. 새해 인사 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요? 예. 귀염둥이로 돌아가고 싶으나 우리 제대변인 때문에 귀염둥이로 돌아가지 못하게 있는 관심꾸러기 관종철 비서실장입니다. 네. 2019년 진짜로 한번 기염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기염둥이로 거듭나겠습니다. 대변인 최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예. 2019년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호호 정우진입니다. 이제 막 뜨거운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활활 타올라야지. 2019년에 개인적인 각오들이 있으신가요? 개인적 각오? 개인적 각오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해가 바뀌어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해 바뀐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죠? 별로 없죠. 뭐가 같아지죠? 별로 없어요. 예. 5월달에서 6월달 넘어온 거나 그쵸. 12월에서 1월 넘어온 거나 똑같아요. 앞자리가 4로 바뀌면 다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2019년에 한번 우리 운영위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 한번 우리 주권당원 한번 1000명 만들어 보자. 그 얘기를 해놨는데 부담감이 아주 그냥 지금 몇 명이에요? 150명. 너무 높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네. 어느 날 갑자기 당원 주소 빵 이전에 터져서. 아니요. 저희 그런 스킬 없어요. 저는 그거 연도형 비례대표 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요. 막 우르르 몰려들 거예요. 우와. 다들 나가겠다 그냥. 응? 괜찮다. 어쨌든 인사는 이렇게 하시고. 예. 그러면 이번 주는 연말 연초에 이제 주목해봐야 할 이슈 한 가지씩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서. 예. 일단 저는 2018년도에 정의당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한번 되짚고 싶어서 과연 작년에 정의당이 어떤 가장 잘한 게 뭐가 있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 특활비 폐지 거의 그렇죠.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정미 대표님께서 참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열흘간 난식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돼서 저희가 5당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게 가장 우리 정의당에서 가장 잘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죠. 특활비 우리 당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고 있다라는 좀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예. 그래요? 전 이제 맨날 질문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 괜히 옆에서 맞장구 치려다가 보니까 아니야. 내가 끼어들다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제가 대변하면서 많은 기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당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이 저도 물론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2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는 많은 오해가 과거에는 학생 운동회가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만 그런 관계자들만 정의당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저는 학생 운동도 해본 적 없고 자랑은 아닙니다. 노동 운동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 대변인입니다. 저는 이게 2019년에 정의당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렵고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게 정의당의 모임이라는 집합체라는 그런 인식이 좀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러니까 나도 가입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정당 이런 이미지 그런 오해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노동운동을 했다거나 학생을 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나는 그거를 안 했는데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장벽. 제가 얘기하는 그 장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그 당시에 죄책감이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제라도 당원 가입해서 응원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열려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네. 정의당이 사실은 그냥
많이 그래도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정의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운동권 출신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는 많이 벗어버린 것 그쵸. 같고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그 노회찬 대표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입당하셨잖아요. 제가 서울시당 그때 이정미 대표님이 그 토크 콘서트 했던 자리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정말 연배가 많으신 네. 분들이 신입당원이 돼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정의당이 특정 세력, 그러니까 특정으로 했던 뭐 그룹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속에서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또 이번에 대표 시문식 때도 인사 말씀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아시는 작년에 이제 윤창호 씨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도 뵀던 분이긴 한데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입니다만 굉장히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감 이런 것들을 표하고 정의당의 당원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선뜻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의당이 문턱이 없는 정당으로서 누구나 다 같이 하는 정당. 다만 정의당이 지향하는 우리 목표나 좌표는 분명하잖아요. 예. 예.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편이 되어주고 그분들 응원해주고 그분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 당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네. 20대가 많이 들어와요. 음. 또 세 번째 질문 해달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예. 본인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 그냥. 우리 나 당에 끼면 안 되겠다. 네. 이 남들은 모르는 이 실무자들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 큰 문제죠. 이거는 꼭 우리 내년에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정의당이 힘이 있어야 뭐 해결이 될 텐데 정의당의 지금 본청 국회 본청에 사용하고 있는 게 223호하고 164호 이렇게 두 개인데요. 저희가 회의할 때는 223호를 쓰고 나머지 실무를 보는 게 164호인데 거기 가면 그 되게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대변실, 원내 행정실, 원내 비서실, 원내대표 예, 비서실. 이게 세 개, 예, 우리 네 명이 다 거기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예, 우리 네 명이 우리 거기 네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그 10명이 좁은데 있어요. 10명.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게 한 15평 정도 돼 보이는데 재밌는 건 바로 15평 안 야, 돼. 15평 아니에요? 10평도 안 돼요. 10평 안 돼요? 한 8평. 8평? 진짜 책상이 10개가 안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아, 책상이 그럼 9개밖에 여덟 왔다 갔다 평 합니다. 뭐 그래서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 우리 바로 옆에가 민주당 대변인실이잖아요. 텅 비어 비었어. 거기는 그 진짜. 기자 대기실로 항상 벼 있는 실이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 기자들 와도 어디 앉아서 앉아 있어 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럴 때가 가장 죄송해서 항상 매점 가서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게 뭐 단순히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이 수준이 아니라 네, 그럼요. 네, 사실상의 어떤 이 공보 업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기자들 상대하는 업무를 할 경우에 이게 좀 만날 공간이 없다. 이런 건 이런 사진을 문제도 찍어서 있죠. 보여줘야 돼. 저는 이거를 네. 어떤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국회가 다당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회 공간 배정 자체가 교섭단체 위주로 딱 띄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을 의석수 비율로 다시 나누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의석이 없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 얻기도 힘든 상황이 그렇죠. 되어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당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제가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님을 붙들고 제가 진짜 보고서를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정어진. 아니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다 가다 좀 몇 번 뵀었는데 예, 한번 제가 좀 어쨌든 찐하게 한번 멋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멋있다. 원내 정당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최소 공간이 있을 거니까 그걸 우선 먼저 확보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까? 예, 제 얘기는 되게 여기까지. 2018년 총평을 해주신 느낌이어서 그러면 뭐 또 연말 연초도 이슈 거리로 말씀해 보실 만한 게 있을까 두 분? 저는 그 신재민 건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지? 저 작년에 말에 발표된 건데 정부 정책 그 2019 정부 경제 정책 경제정책 동향 그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했다. 예.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뭐 길게는 못 하고 워낙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걸 다 했다가는 뭐 끝나니까 근데 제가 좀 들었던 느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신재민 거는 지금 크게 보면 나온 이슈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KTNG 사장 그 교체를 압력을 넣었다. 기업은행한테 압력 넣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주주들을 뭐 설득해서 뭐 하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그 적자 국채 발행하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적자 국채 발행은 제가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보도에 나와다시피 정부가 현재 뭐 세수가 좋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가 쓸 돈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지금 그거를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쟁여뒀다가 그때 당시가 이제 한 해 그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28조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놨다가 20조 정도 발행하고 1조 정도 더 발행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정부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그 신재민이라는 친구가 막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폭로한 거는 조금 오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신념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그 신념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그거는 뭐 경제 정책의 영역이고 하니까 그렇게 할 분은 아니고 어제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본인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다가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안 될 것 같은데 KTNG 사장 건은 한번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이제 기업은행이 KTNG의 2대 주주인데 기업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51%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업은행을 움직여가지고 주주권을 이제 행사한 건데 문제는 기업은행에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KTNG 경영진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 사람 바꾸는데 해라 이렇게 되면은 마치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 움직였던 것처럼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 이거 반대하는 건데 정부에서 찬성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똑같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 정도. 근데 지금 뉴스는 근데 사실 KTNG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KTNG 전에 근데 오히려 서울신문도 나올 있었어요. 원래 서울신문도 있었잖아요. 서울신문 사장 교체하는데 네, 서울신문 개입하려고 사장 그랬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KTNG가 나왔는데 서울신문의 일대 주주가 기재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얘기는 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KTNG 나왔는데 사실은 들어가고 지금은 다른 거보다는 네, 적작성 국채 네,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만 나오는데 저는 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계속 아닌 부분도 몇 번 얘기하다 보면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기재부가 청와대와 무관한 독립기구가 아니잖아요.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되든 나라의 지금 국간을 지키고 있는 국간을 운영하고 있는 기재부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그 어느 부처와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협의와 조율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압박. 근데 사실 협의와 조율이 때에 따라서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압박, 폭로 뭐 이 두 가지 단어로 거의 프레임을 쫙 짜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재부의 이 적자 국채 발행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양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건 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전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당연히 부분이에요. 정부적 판단을 예, 예. 당연히 요하는 당연히 것인데. 정부적 판단을 하는 게 네, 네.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네. 그러면 뭐 나라 국간과 관련돼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 그동안 신경 안 써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뭐 박원석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지만 이건 굉장히 대단한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논쟁은 이제 별로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신재민 거는 제가 간단히 딱 설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신재민이 박근혜 때 이제 그 공무원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청와대가 정치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얘기가 처음 보는 거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정책적 결정이 내려온다는 걸 처음 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왜 청와대에서 하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기재부에서 해야 되는 그래도 건데. 김기춘이 했을 텐데. 그건 어차피 원래 이제 밀실에서 거기 있잖아. 몰래. 최경환이 있었잖아. 최경환이 라인들이 그냥 한 있었으니까. 거죠. 라인들이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아니, 그래서 희한하게 기재부와 관련돼서 모피하라고 엄청나게 세간에서 비판하는 이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정상이에요. 이게 아니, 모피아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렇게 철옹성처럼 기재부는 자기네들끼리 다 그랬었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건데 아니 청와대가 기능을 하다니 하고 깜짝 놀란 거지. 저는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고 근데 이 정무적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이게 2017년 11월이었고 정권은 5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5개월까지 박근혜 정부가 저 국간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적자 부채와 관련된 부분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문제를 더 키우려고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더 떠넘기려고 했으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됐는데 그게 이제 네. 신재민의 주장이었던 네,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었느냐. 근데 문제는 그건 본인의 추측인 네, 것인 본인의 거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근데 문제는 사실 발행을 했으면 사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오해의 소지가 발행도 안 있는데 했고. 발행도 안 했고 다양한 얘기가 오가고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비약이다 봅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 2019 경제정책 그 기조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 주요 내용들의 상당수가 어떤 산업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이제 규제도 필요하면 좀 완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착공 빅 지원, 프로젝트. 민자사업 발굴 조기 추진. 그래서 뭐 공공기관 관련한 사업에 모든 산업에 민자 이런 걸 도입할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타 면제라 그래가지고 나 예타 면제 저는 이게 무슨 수타면에 뭐 일종인가 했는데 면제. 우리 고 차장님 기억나실 텐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타가 뭡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수요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경전선, 경전철 이런 거 막 망하는 것처럼 공항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예비 타당성을 항상 해야 되는 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광역견의 특별한 대표 프로젝트는 이런 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 이런 건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광역권의 대표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은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 임기 중에 뭔가 큰 거, 그러니까 없었던 걸 새로 지었다. 예를 들면 뭐 청계천을 뭐 했다. 그다음에 어떤 뭐 큰 도로가 우리 집 앞에 나왔다라든가 이 비행기 그 뭐 뭐죠? 신공. 우리 양양공항, 네네. 무주공항 뭐 이런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거기 그 배추밭으로 쓰고 있다고 뭐 이렇게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했다라는 인식을 주고 그래서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그나마 제어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한 주체도 이걸 뭐 5만 명밖에 이용을 안 할 건데 뭐 30만 명 이용한다고 뻥쳤다가는 완전히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어하는 게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런 걸 면제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로 좀 많은 바꿨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그래도 이제 기존은 뭐 잃지 않고 간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올해 이제 좀 그 문제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어쨌든 임금을 올려주는 거죠. 소득을 올려주는 건데 첫 번째 소득은 눈에 보이는 소득은 최저임금이고 두 번째 소득은 그 이제 기업들이 주는 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뭐 얼마를 더 줘라 이렇게 하는 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간접임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수당을 준다든가 그 연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등록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 두 가지 간접임금 이 두 가지밖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은 올해 거의 오를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5% 6% 올리면은 딱 9,000원 선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350원인가 그래가지고 5%를 올리니까 8,850원 정도 되고 8,900원 6% 하면 9,000원에 딱 걸치더라고요. 근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9,000원까지는 못 올릴 것 같고 상당히 적은 폭의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잘하면 뭐 거의 한 100원, 200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남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복지인데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적자로다가 국채를 확 발행해가지고 미리 막 땡겨서 하거나. 근데 이거는 좀 상당히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증세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대기업의 뭐 법인세 올렸기 때문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고소득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에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득이 아니라 자산. 그런 부분이 좀 논쟁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과정이 벌어질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정말 애매한 거지. 어제 그래서 그저께구나 그 대통령 그 신년 인사회 중소기업 회관에서 있었던 그때도 보면 기조는 같아요.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고 포용국가론 모두가 잘 사는 국가 만들겠다. 기존은 다 맞는 얘기야. 좋은 얘기야. 큰 틀에서는 우리도 동감인데 어제 대표님 모두 발언에서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아예 그 단어가 거기에서 사라졌어요. 그 대신 기존에 했던 정부의 경제정책 틀은 비슷해요. 그 대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는 빠졌고 경제민주화는 언급조차 안 해. 이제는 관심 밖이야. 아, 그러네요. 대신 경제민주화라는 기업 단어 혁신. 정말 많이 사라졌네. 기업 혁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주로 좀 얘기가 돼서 큰 기조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양극화 해소하고 모두가 잘 살게 가야 되고, 그러려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되고, 기업 혁신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규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세부적인 처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작년 말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경제 그 동향 발표에서도 보면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과 동일해요. 폭언으로 돌아와 있다라는 게 그때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 기재부의 어떤 습성인 것 같아요. 그거. 근데 그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유명한 얘기도 했잖아요. 기업한테는 빅 기프트를 빅 프로젝트를 주겠다는데 그 빅 프로젝트가 기업한테 큰 선물, 빅 기프트 주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예의주시 보고 증세 논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당도 뭐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복지를 강화하는 게 결국에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내용 자체가 뭐 대중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그게 성장에 이바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이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건 성장이 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쪽은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이쪽은 공급 능력이 확실한데 이쪽이 수요가 부족해서 수요를 늘려주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복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금성 지원을 해줘서 여기가 소득이 올라가서 수요가 올라가면 이쪽 공급 능력이 강화돼서 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성장이 될 거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공급되는 건 다 똑같아질 거다. 이런 거가 있고 이쪽은 성장은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다. 성장은 기업이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투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황에서 더 투자하면 새로운 걸 투자하면은 기존 것에 투자가 되고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 하면 이제 창업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못 해주는 거 아니냐 니네 정부가. 그래서 이걸 해주려면은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노동자에 대한 뭐 이렇게 고용 유연화도 받아들여야 되고 신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요 대립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둘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복지가 돼 있어야 돼. 그 이쪽이 복지가 사회 안전망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지만 요 노동자층이나 아니면은 좀 예를 들면 좀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경제 포럼에 가서 봤더니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사람들의 다수가 누구냐면은 삼성전자 사내벤처에서 응모해서 1, 2, 3위 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던. 그다음에 기업 회계를 담당했던 3일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자기가 다녀보니 이런 회사 괜찮더라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창업한 사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창업을 해도 나는 뭐 이렇게 망해도 그래도 재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복지가 돼 있으니까 애들 걱정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풍토가 돼 있어야지만 기존 기업에서 상당히 잠재적 역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고 청년들 트레이닝 시키는 거지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청년들한테 아무 경험도 없는 청년들한테 한번 창업해봐 이렇게 해봐야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그러면서 보면 이쪽에서 말하는 그 공급 측 혁신, 기업 측의 어떤 그 뭘 줘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훨씬 중요한 요소라 이거죠. 개념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가 것이죠. 창업이에요. 복지가 창업이에요. 그 단어 쏙 들어오네요. 복지가 창업이다. 그러면은 뭐 정진 대변님도 한 대 뽑으시죠. 저는 올해 정의당이 그 해야 할 정말 주요한 일들 중에서 딱 꼽으라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익히 다 알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그게 요즘 말이 네, 많이 네. 없어졌어요. 썩 사라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꽹가리 장구 다 동원해서 다시 한번 또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싶어요. 중요한 게 네, 1월 달에 합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말이 지난번에 없어. 결정된 상황이 뭐냐면 정개특위 합의를 따르고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월 27일에 있었던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1월 달에 15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요. 다만 저는 1월 15일 끝나는 임시국회는 12월에 소집됐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다. 저는 앞으로 혹시 이 논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아니 당연하지. 주장하려고 당연히 12월 하는데 임시국회. 저는 좀 걱정돼요. 지금 기자도 물어봤어요. 이게 정확히 12월 국회냐 1월 국회냐인데 아니다. 12월 소집 항상 때문에 소집하는 예, 시점의 국회예요.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정의당의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100일도 그리고 어제 오늘부로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4월 3일 창원 성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정의당 당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노회찬 의원님 빈자리를 이제 대신하는 선거인데요. 지난달 3일날 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5명의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에 서 한 분, 민주당에서 2명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었고, 그다음에 한승태 라는 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기훈 전 국회의원, 그다음에 민중당에서 손석형 전 경남도의원 이렇게 해서 5분이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노회찬의 꿈과 약속을 누가 잘 이어갈 것이냐.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이어간다고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고요. 민주당, 그 밖의 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명 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적폐 국회의원 1명 늘려놓고 보수 진영 몸집 키우는데 불쏘시개 역할은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민주당 선택한다 그래서 국회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이 달라질 거냐? 민주당은 똑같죠. 한석 늘어나는 한석 게. 늘어나나 두석 늘어나나 지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긴 그럴 거고 정의당은 틀리죠. 정의당은 노회찬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지금 이 엄청난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중단 없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거, 중단 없이 진보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 선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의를 선택하냐 아니냐의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 한 거를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정이냐 아니냐 이러네. 이번에 정이냐 아니냐 이 선거는 정의당이 아니냐. 지금 여영국 후보가 지금 지난번에 한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강기훈 후보가 예비 후보가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노회찬 의원님 전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름 만만치 않은 후보이나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굉장한 청신호입니다.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거의 한계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원래 또 여영구 후보님이 또 민중을 위해서 잘 싸우는 분이에요. 그분 조상이 여포라고. 이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냐는 거예요. 아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포가 동탁을 죽인 사람이야. 이거 또 가짜뉴스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가짜뉴스. 중국에서 하냐. 물론 자기가 이제 여자한테 꼬임을 해서 했지만 이거 후보한테 물어봐야지. 좋지 않아요? 물어봐야지. 그래서 지금 여운형 선생. 중앙당에서 벌써 지금 당직자들이 1차적으로 파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수성하냐 안 하냐는 앞으로 정의당이 이 정치를 펼쳐 나가는 속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제가 좀 솔직하게 좀 표현해 드리면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희가 정의당이 그동안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뿐이셨어요. 정의당 하면 물론 이제 이정미 대표님 요즘에 국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이제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대표 정치인 누구냐 그러면 맨날 노심 얘기했는데 노회찬도 심상정도 아닌 사람이 지역구에서 당선된다.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이건 정의당의 정책 위상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의당이 상반기 특히 4월까지는 앞으로 100일도 안 남았는데요. 이제 사력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좀 승리하는 선거. 정의가 이기는 선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냐 아니냐 좋네요. 그거 좋네요, 진짜. 이렇게 2018년 총평에 이제 경제 전망, 그리고 또 우리 정의당이 해야 할 것들 좀 짚어봤습니다. 저도 우리 선거와 이 선거제도 개혁 이거는 1월달에 특히 그러니까 이 전반기 1월달에 또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기 이렇게 말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불을 지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좀 짧게
끝내도록 하고 예, 다음 주에도 또 1월에 또 이슈들을 갖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30분 만에 끝났나 보네. 예, 뭐, 거의 그- 뭐 마지막 마무리 인사들 해주시고 예. 우리 정원진 대변인께서 2019년에 꼭 이뤄야 될 게 우리 선거제도 개혁하고 여영구 후보의 당선이라고 했는데 예. 저희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한샘 부장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2019년 본인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연정을 비례표제를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여영구 후보의 당선을 이루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야? 2019년 목표라는 거예요. 매우 자기 삶의 정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매우 그래서 정적인 사람. 와, 당직자 한 명의 개인의 목표가 정당의 목표와 동일하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에너지잖아요. 그게 이한샘 우리 네. 부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정말 그래- 많은 분들. 그래-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밥 먹으러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좀 뭐 할 말이 없어서 2019년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너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파견이다 파견. 그래서 나는 뭐 연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되겠다. 뭐 선- 얘기구만. 예, 선거도 되고 여영구 후보 당선된다. 이한샘 부장님과 우리 호 정호진 대변인 이런 당직자 때문에 된다. 파견이구나 파견. 뭐 또 인사도 해주시죠. 예, 뭐 마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현 대변인도 한번 네. 해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늘 기쁨 예. 그다음에 즐거움 듬뿍듬뿍 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예, 2019년은 정의당에게 매우 놀라운 해가 될 것이다. 뭐 예, 이렇게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오늘 방송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늦었어요? 뭐 아, 그거 좋네. 모르겠네요. 2019년 빨리 가보죠, 뭐. 정의당의 놀라운 한 해. 놀라운 해.